민주당이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선 지역 3곳에 공천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미향 의원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의원들 제명안도 빠르게 처리하겠다며 대선을 앞두고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요양급여 관련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는 설 연휴 이후 등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중 분석합니다. 미국이 동유럽에 대규모 미군 배치를 추진하는 등 미러 갈등이 고조되면서 우리 기업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동차와 가전업체의 러시아 현지 공장 가동과 수출입의 차질이 우려됩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8,000명을 넘겼습니다. 3월 확진자 20만 명 전망까지 나오는 가운데 사회 필수 기능이 멈춰설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달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망사고 현장을 다시 가봤습니다. 주민인데도 순간적으로 이쪽으로 가는 수가 있어요. 아, 반대 차선이구나 라고 오해를 한다고. 항상 이거 사고 날 줄 알았다고 그래. 구조적으로 역주행을 유발하는 헷갈리는 진출입로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넘어서 정치를 교체하겠다며 쇄신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운동권 맏형격인 송영길 민주당 대표, 운동권 기득권을 타파하겠다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 중 서울 종로를 포함해서 3곳의 무공천도 약속했는데요. 대선 43일을 앞두고 다급해진 이 민주당의 포기 승부수 통할까요? 국민의힘은 진정성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민주당 586 의원들의 줄퇴진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입니다. 전혜정 기자가 문을 엽니다. 민주당이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5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종로를 포함한 3곳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천 포기는 당장 아픈 결정이지만 우리 민주당이 책임 정당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종로는 지난 민주당 경선 당시 이낙연 전 대표가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공석이 됐습니다. 경기 안성과 청주 상당구는 민주당 의원의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됐습니다. 남은 2곳, 서울 서초갑과 대구 중남구는 공천하더라도 민주당 당선이 쉽지 않은 곳으로 꼽힙니다. 사실상 재보선을 포기하고 대선에 올인하겠다는 승부수를 띄운 셈입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당내 86 용퇴론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대선 출마에 민주당의 책임도 있다면서 윤 후보를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우리 민주당 정부의 어두운 유산입니다. 우리의 오만과 내로남불의 반사 효과입니다. 야권은 순수하지 않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진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액면대로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국민의힘도 서초갑과 대구 중남구에 후보를 내지 말라고 압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쇄신안에는 윤미향 의원 의원직 제명안 처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지 21개월 만인데요. 3개월 전만 해도 민주당 소속이 아니라며 방치를 하더니 대선을 코앞에 두고 행동에 나서는 겁니다. 하지만 갈 길도 멀어서 실제 제명까지 이어질지 장담이 쉽지는 않습니다. 최성 기자입니다.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세 의원의 제명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국민의 무서운 것을 안다면 제명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이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윤 의원이 정의기억연대 대표 시절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21개월 만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제명 가능성을 일축해왔습니다. 일단 윤미향 의원은 지금 민주당 소속이 아니고요. 조금 더 확정 절차가 필요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선거가 임박하자 이제 와서 제명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윤미향 방지법에 적극 나서라며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제명안이 처리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제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민주당 의석수가 172석으로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요한데 민주당이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제명도 함께 처리하자고 해 공방만 벌이다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의원은 의혹을 부인하면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 계좌를 통하여 모금하였다고 해서 계좌에 들어온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것은 아닙니다. 할머니, 한국에서 시민들 그리고 할머니 후배가 왔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세요. 오늘 SNS에는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더 적극적으로 찾겠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헌정사상 국회의원이 제명된 건 1979년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유일합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민주당이 정치 1번지 서울 종로 무공천을 결정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정치부 임수정 차장에게 답을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정치 1번지인데 그냥 포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재명 민주당 후보 지지율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런 평가를 최근 받고 있잖아요. 네. 이 박스권을 뚫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그러면 이 오늘 나온 여론조사도 있잖아요. 네. 좀 어땠습니까? 네, 어제와 오늘 여론조사 2개가 나왔거든요. 한번 살펴보실까요? 이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긴 하지만 네. 이재명 후보 지지율 30%대에 계속 머물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뭐 종로 무공천 하면 지지율이 올라가나요? 민주당은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곳은 중도층이다, 중도층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책임지는 정치를 실현을 하고 좀 내려놓는 모습을 좀 어필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도 이 서울 종로에 저 임종석 전 실장이나 박영선 전 장관 등도 거론이 됐잖아요. 이런 왜 이 중량급 인사들은 내놓지 않는 걸까요? 물론 좀 두 사람이 나와줬으면 좀 해볼만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네. 제가 알기로는 출마를 일단 고사한 걸로 알고 있고요. 새로운 인물 영입도 시도는 했지만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막판까지 종로구청장 출신 후보가 검토됐지만 이길 후보 확률이 좀 높지 않다고 판단을 했고 그럴 바에는 명분이라도 쌓자 이런 판단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이길 확률이 높지 않다 이렇게 판단한 뭐 근거가 있겠죠? 네, 민주당 서울시당이 그 서울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한 보고서인데요. 그 서울 시민들의 정권 교체 여론이 지난 그 재보궐 선거 때보다 더 높다 이런 게 결론이었습니다. 네. 그 지난 그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때 서울의 한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서울 시민의 눈빛에 살이 배는 것처럼 아팠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지금이 그때보다 민심이 더 나쁘다는 건데요. 이 보고서를 보면 서울이 정권 심판론의 진원지다 이런 진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종로보다는 대선이다 이런 판단을 한 거군요. 네, 정치부 임수정 차장이었습니다. 본인, 부인, 장모, 윤석열 후보의 리스크를 공격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본부장 구호로 공격을 해왔죠. 오늘 이 리스크와 관련한 여러 의미 있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먼저 불법으로 병원을 열어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구속까지 됐었죠. 윤 후보의 장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반전이 일어난 이유, 김민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 청사로 들어서는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모 씨. 1심에서 징역 3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 씨에 대해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파주시에 이른바 사무장 요양병원을 세우고 요양급여 23억 원을 부정하겠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최 씨와 동업자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고 건보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도 사실로 봤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론 요양병원 개설에 관여하거나 건보공단을 속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의 맞사위 유모 씨가 병원 행정원장으로 재직했던 사실도 병원 운영 관여라 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최 씨는 7년 전 수사 때 이미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고발해 수사가 재개됐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최 씨는 오늘 무죄 선고를 받고도 입을 닫았습니다.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왜 고발했겠습니까? 오로지 그 당시 윤석열 총장 흔들기의 목적 아니었습니까?
검찰은 오늘 판결이 중요한 사실관계를 간과했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 씨는 토지를 매입하면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윤석열 리스크 중 부인 김건희 씨 관련한 허위 이력 논란이 있죠. 교육부가 국민대를 향해서 검증을 거쳐 김 씨 겸임 교수 임용을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원서에 허위 이력을 적었다는 건데요. 이 특별 감사 결과는 김혜지 기자가 전합니다. 김건희 씨의 의혹에 대한 교육부의 국민대 특별감사는 여권의 의혹 제기로 시작됐습니다. 국민대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간 끌기로 뭉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부는 김건희 씨의 국민대 비전임 교원 임용 지원서상 학력과 경력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는데 국민대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 씨가 지원서에 A대 경영학과 석사, B대학 부교수라고 기재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A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전문 석사, B대학 시간 강사라는 겁니다. 비전임 교원 임용 시에는 규정에 따라 면접을 봐야 하지만 국민대는 김 씨를 포함한 2명에 대해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면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국민대 직원과 교수 13명에 대해 주의나 경고 조치를 요구하고 국민대에도 경고하기로 했습니다. 국민대에 김모 씨의 임용 지원서상 학력, 경력 사항을 검증하고 임용 취소 등 규정에 부합하는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예정입니다. 국민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30만 주를 취득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등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김건희 씨는 등판 시점을 설 연휴 이후인 2월 중순쯤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취재를 해보니 자신의 전공인 이 미술과 관련된 봉사활동이 첫 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데요. 조영민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와 남은 윤석열 리스크를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설 연휴 이후 첫 외부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공을 살려 미술 관련 봉사활동을 검토 중입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관계자는 설 연휴 전에 계획을 정할 예정이라며 시점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다음 달 15일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장애인분들의 이런 작품들 속에서는 이미 먼저 깨달은 자의 어떤 그런 성찰과 그 회원이 들어. 김 씨도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 직접 자신의 프로필을 올리며 활동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윤 후보는 김 씨의 활동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그냥 이름, 사진 굉장히 짧게 올려놔서 다른 분들이 하는 거 정도 조금 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올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글쎄 뭘 할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건희 씨 녹취에 대해서는 설 연휴 전 추가 입장을 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어제 추가로 공개된 녹취에는 김 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며 딸 조민 씨를 보면 속상하다고 말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씨는 조 전 장관을 수사한 남편이 문재인 정권을 구하려다 배신당한 거라는 말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때리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한간에는 윤 찍김, 윤석열 찍으면 김건희가 대통령 된다는 말이 떠돕니다. 무속의 힘에 이끌려 선거 캠프를 좌지우지하던 최순실을 뛰어넘는 왕순실 이 시대가 나오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김 씨가 실권자라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연결 지으려는 전략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아는 기자, 시작합니다. 윤석열 후보 가족과 관련해서 오늘 여러 결정이 나왔는데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정치부 송찬욱 기자와 알아봅니다. 윤 후보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하나는 제거되고 이제 하나가 추가된 상황인데 먼저 장모와 관련해서요. 1심 이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자, 시청자들도 이게 가장 궁금한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의 부담이 사라지는 건가요? 네, 일단 이 무죄 선고가 나오자마자 제가 국민의힘 선대본부 관계자랑 통화를 해봤는데 네. 악재를 털었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 민주당은 이 윤석열 후보 본인과 부인, 본인 장모를 엮어서 본부장 리스크다 이렇게 비판을 해왔는데 이 가운데 장 리스크를 떼버렸다. 네.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 있는 거겠죠. 물론 이 장모 최모 씨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남아있지만 현실적으로 대선 날인 3월 9일 전에 나오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장모 최 씨는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납골당 사업 편취 의혹 등으로도 재판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 역시 대선 전에 결론이 나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동안 장모 문제로 윤 후보가 내세우는 공정과 상식 이미지의 상처가 같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정과 상식 이미지를 되살리고 이재명 후보 의혹에 대한 강공도 가능해졌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반면에 김건희 씨 부인 관련해서는 오늘 교육부가 국민대의 겸임 교수 임용을 취소하라는 이 결정을 내렸어요. 네네. 임용 지원서상에 이제 학력과 경력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는 건데 이게요. 그동안 나왔던 의혹과 또 다른 뭔가 새로운 게 발견된 건가요? 네, 그렇지는 않고요. 이 김건희 씨가 이 국민대 겸임교수 임용 과정에서 허위 학력, 경력 쌓다 이런 의혹은 이미 제기가 돼 있었습니다. 이걸 교육부가 확인을 했다 그 정도인 건데 일단 오늘 발표는 지난해 국회 감사 요구에 따른 겁니다. 이 장모 최 씨의 항소심 선고 날에 공교롭게 교육부 발표를 한 셈인데요. 국민의힘 이양수 수석 대변인은 개인을 향한 정치적 목적의 표적 감사를 하는 무리수를 뒀다라며 새로 밝혀진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문제되지 않는 것을 문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장모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지만 부인 리스크는 여전히 남게 된 셈입니다. 이제 국민대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관심일 건데 네네. 이 결과가 대선 전에 나오겠습니까? 네, 일단 교육부에 취재를 해봤더니 이 학교는 이 감사 결과를 따를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 결과를 받은 이 국민대가 앞으로 한 달 동안 교육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대선 43일 남았잖아요. 이 한 달의 이의 신청 기간을 좀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 학교가 만약에 불복했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할지 추가 논의까지 교육부가 해야 된다면 이게 대선 전까지 뚜렷한 조치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보면 이제 설 연휴 이후에 이제 등판도 준비하는 것 같은데 네네. 오늘 이 결정들이 이 등판 시점에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네, 일단 이 허위 이력 의혹의 경우에는 이미 한 차례 사과를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등판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김건희 씨가 건강이 좀 안 좋은 상태라고 하는데 이게 어머니 문제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2심 무죄로 심적 부담을 덜어낸 만큼 이 등판이 좀 더 수월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는 기자 아자의 이런 시청자 질문도 들어왔어요. 김건희 씨 빨리 나와서 해명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참 내부적으로도 복잡한 것 같은데 일단은 설 연휴 전에 이 녹취록이 공개돼 본의 아니게 상처 입은 분들에게 사과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이 이른바 사과 입장문 이걸 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 설 연휴 동안 여론을 살피고 구체적인 행보에 나설 전망입니다. 앞서 보면 이제 첫 등판 무대로 미술 봉사 활동 이런 걸 이제 검토하고 있나 본데 그렇다면 그동안 대통령 후보 부인의 이 내조와는 좀 형식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당장 상대당 후보 부인과 비교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남편과 다정한 모습을 보이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와 달리 이 자신의 전공 미술 분야를 좀 부각하는 행보를 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됩니다. 2019년에 비슷한 행사에 참석한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었죠. 이 장애인의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예술의 분야에 대해서는 절대 누구보다 밀접한 그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장애인 창작 아트페어가 아니라 거장 중에 거장 창작 아트페어라고 저는 명명하고 싶습니다. 네, 최근엔 포털 사이트에 자신을 전시 기획자라고 소개한 프로필을 직접 등록하기도 했고 또 과거에 입었던 옷을 최근에도 다시 입은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었죠. 전문성이 있으면서도 검소한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김건희 씨 이제 등판을 하면 기자들 질문이 쏟아지겠죠. 뭐 무속 관련된 것도 물어볼 거고 네. 어머니 그러니까 이제 윤 후보 장모 관련된 것도 이제 질문을 할 텐데 그런 답변이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답변 내용도 내용인데 이 답변의 진정성이라든지 태도에 따라서 이 여론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래서 굳이 나설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제법 많습니다. 특히 뭐 주술이라든지 무속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자칫 논란을 더 키울 수도 있고요. 당장 오늘도 주술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건진법사 전모 씨의 명함을 두고 민주당이 공격을 했습니다. 명함에 전 씨가 김 씨의 코바나 컨텐츠 고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국민의힘은 전 씨를 홍보해주겠다고 해 고문직함을 쓰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월급 등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수많은 아는 사람 중 하나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 김건희 씨의 등장을 두고 국민의힘의 셈법이 복잡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송찬욱 기자였습니다. 어제 눈물을 쏟아냈던 이재명 민주당 후보, 오늘은 비를 맞으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읍소 전략을 펼쳤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겠다면서 화석 연료를 줄여서 임기 내 미세먼지를 30% 이상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마크맨 최수연 정한희 기자가 후보와 동행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빗속에 우산 없이 연단에 오릅니다. 민주당을 바꾸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고맙고 정말로 안타깝고 또 그만큼 절박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큰 절을 하고 눈물을 쏟아냈던 이재명 후보는 오늘은 1시간 단위로 즉석 연설을 하고 있는데 반성한다, 달라지겠다며 읍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점도 떼내고 있으니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치를 진짜 바꾸겠습니다. 다 뽑아줬는데 기대에 못 미쳐서 아쉽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얘기하면 조금 밉지요? 안 밉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송 대표가 발표한 쇄신안을 강조하면서도 사전 논의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후보님과 논의를 하신 건지 아니면 언제 처음 들으셨는지가 뭔가 좀 변화에 대한 의지를 우리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된다는 고민을 하시는 건 알았는데 본인이 불출마하신다는 얘기는 오늘 갑자기 제가 들어서 저도 조금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북한의 위협을 층간소음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최대한 이쯤에서 뛰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좋겠죠. 뛰지 말라고 욕하고 감정 상하면 더 뛰어버리겠죠. 우집하고 싸우면 기분은 좋습니다. 식구들이 볼 때 화끈하잖아요. 이 후보는 농어민에게 1인당 연 100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 등 경기 북부 지역 맞춤형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환경, 농업, 스포츠 3개 분야 비전을 제시하며 준비된 대통령임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환경 공약으로는 탈원전 정책 백지화를 통한 미세먼지 30% 감축을 약속했습니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재생에너지와 원전 비중을 확대하겠습니다. 농업인을 위한 직불금 예산은 현재 2배인 5조 원으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농가당 수령액이 연간 500만 원 수준으로 오릅니다. 농업인이 은퇴하며 농지를 팔거나 장기 임대할 경우 최대 10년간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농지의양 은퇴 직불금 공약도 내놨습니다. 은퇴 직불금 제도도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분들이 계속 그 농민으로 남게 되면 어차피 그분들한테 계속 직불금을 드려야 됩니다. 한 몇 천억 정도, 한 3, 4천억 정도의 예산 소요가 있는데 오후에는 스포츠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네, 윤 후보는 조금 전 이곳 올림픽 경기장에 도착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단을 격려하고 있는데요. 선수들로부터 체육 관련 정책 아이디어도 전달받았습니다. 윤 후보는 내일은 당내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만나 대선 승리 의지를 다집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네.
오미크론이 국내에서 코로나 변이 우세종이 되며 일주일 만에 확진자가 2배로 늘어 역대 최대 수가 됐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3월 20만 명 경고까지 나오는데요. 경찰과 소방 등 사회 필수 기능에도 지장이 생길까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허욱 기자입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경찰 3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30명으로 늘었습니다. 전체 인력의 4% 정도가 자가격리 중입니다. 경무하고 정보만 필수 인원을 대체 투입해가지고 근무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능은 이상 없습니다. 방역 정책을 이끄는 보건복지부도 확진자 3명이 추가돼 27명으로 늘었고 직원 30%가 재택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치안과 방역은 물론 국방, 소방, 항공, 교육 등 사회 필수 시설에서의 업무 공백이 우려됩니다. 확진자나 이런 숫자 규모가 커지게 되면 일상적인 업무, 가장 필수적인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악의 경우 3월 20만 명의 확진을 각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치료와 격리에 들어갈 경우 80만 명이 일주일 이상 경제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답이 없으니까 솔직히 대비한다고 답이 없죠. 그 수준 정도 되면 경제 운영 자체가 매우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당장 겨울방학을 마친 학교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집에서 다른 식구들이 가서 올랐어요. 그래갖고 지금 학원도 못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는 어쩔 수 없죠. 정부는 인력 공백 최소화를 위한 지침을 만들고 있지만 동시다발적인 집단 감염엔 속수무책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내일부터 경기도 평택과 광주광역시 등 4개 지역에서 오미크론 대응 체계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하루를 앞둔 오늘도 아프면 어디로 가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분이 많습니다. 설 이후 오미크론 체계가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혼선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의심 환자들을 담당할 호흡기 전담 동네 병원들은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황규락 기자가 가봤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내과 의원. 2층은 외래진료, 3층은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있는 호흡기 클리닉이 위치해 있습니다. 입구부터 의료진과 검사자의 동선을 가벽으로 분리했고 방마다 음압기를 설치해 오염된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한쪽에는 유리에 구멍을 뚫어서 사람들의 검체를 채취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이 검체를 채취하다가 혹시 모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사를 받으려면 먼저 전화로 예약해야 합니다. 의사 진찰 후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해 음성이 나오면 귀가해도 되지만 양성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곧바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진찰료는 5,000원. 의료진은 채취한 검체를 선별 검사소로 보내 확진 여부를 판단합니다. 최대 인원이 하루에 한 100명을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전, 오후 50명씩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인원입니다. 이 상황은 우리가 방역 문제도 있고 힘듭니다. 방역당국은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동네 의원을 늘려갈 계획이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동선이 좀 일반 환자하고 분리가 돼야 되고 개원이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됐고 하려는 의원도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동선이 겹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죠. 환자분들도 동의를 하지 않을 뿐더러 이거는 우리 자체가 우리의 안전을 보장 못 받기 때문에. 호흡기 전담 클리닉의 위치와 운영 시간은 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끝이 안 보이는 영업시간 제한에 고통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삭발식에 나섰습니다. 더 이상 밀린 임대료와 대출도 갚지 않겠다며 파산을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구자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머리에 빨간색 띠를 두르고 거리로 나온 자영업자들.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을 철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실현제한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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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들에 대한 영업시간 규제가 반복돼 파산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더 이상 밀린 임대료와 대출을 갚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후로 디폴더로 선언하고 자영업자 빚을 한 푼도 갚지 않을 것입니다. 인원 제한에 맞춰 집회에 참석한 299명의 자영업자들은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부산에서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양진혁 씨. 마음을 굳게 먹었지만 삭발한 머리를 볼 가족 걱정이 앞섭니다. 첫 번째로 저희 가족들한테 되게 미안하고 저희가 일상 회복이 얼른 돼서 이런 투쟁도 좀 저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끈 감은 두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최근 2년간 코로나 때문에 또는 정부의 방역 지침 때문에 정말 거리로 내몰려 있는 심정으로 모든 걸 다 잃고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자영업자들은 다음 달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생존권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러시아는 병력을 집결시키고 미국은 8,000명 넘는 파병을 준비하며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촉즉발 상황입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갈등 때 화웨이에 적용했던 제재를 러시아에 사용하는 방식도 검토 중인데 다른 나라에 미칠 영향도 클 전망입니다. 워싱턴 유승진 특파원입니다. 기차에 실려 벨라루스로 이동하는 러시아 군용 차량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북쪽 벨라루스에 합동 군사 훈련을 이유로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미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미 국방부는 유사시 미군 병력 8,500여 명이 유럽에 빠르게 파병될 수 있도록 대비 태세를 발령했습니다. Secretary Austin has placed a range of units in the United States on a heightened preparedness to deploy, which increases our readiness to provide forces if NATO should activate the NRF.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나토 신속대응군이 투입될 경우 미군을 신속히 파병해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공개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는 러시아가 침공을 감행할 경우 미국이 인공지능과 같은 러시아의 전략 산업에 타격을 주기 위한 수출 규제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기술을 활용해 만든 제품의 수출을 금지하는 것으로 지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국 기업 화웨이를 옥죄었던 방식을 러시아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화웨이의 경우 미국 기술을 이용한 기업들이 반도체 공급을 끊으면서 지난해에만 매출이 30% 가까이 급감하는 등 고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제3국 기업들의 대러 수출까지 막혀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먼저 방아쇠를 당기진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침공을 감행할 경우 즉각 숨통 조이기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대비하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전운이 감도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국내 기업도 초긴장 상태입니다. 특히 러시아의 현지 공장에 있는 자동차와 가전업체들 그리고 수출입의 차질이 우려됩니다. 이어서 안건우 기자입니다. 당장 불똥이 떨어진 건 러시아 현지에 공장이 있는 대기업들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연간 20만 대 생산 공장을 가동하는 현대자동차는 재작년 현지의 미국 제너럴모터스 공장까지 인수하며 사업을 키워왔습니다. 러시아에서 가전 분야 1위를 다투는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모스크바 인근 지역에 TV와 생활가전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충돌이 현실화되면 현지 공장 가동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인근 지역 시장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값의 급격한 변동, 물류 상황 악화 등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미국 기술과 디자인을 적용한 제품 수출을 막는다면 대표 산업인 반도체나 스마트폰 수출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우리 반도체가 들어가는 제품이라 그러면은 당장 스마트폰부터 해서 가전이라든지 다 포함이 되니까 아무래도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반도체가 안 들어간 제품이 없다고 보십니다. 원유와 천연가스가 풍부한 러시아의 원자재 공급이 막히면 에너지 가격이 치솟는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가뜩이나 긴축 우려로 하락하던 코스피와 코스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 악재까지 겹쳐 3% 가까이 급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방금 전 들어온 속보입니다.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현장에서 실종자가 추가로 발견됐다는 속보입니다.
발견 지점은 고층 부분이고 사고 발생 2주 만입니다. 경찰이 조사한 사고 원인도 나왔습니다. 최종적인 결론은 아니지만 아래층에서 지지해주는 동바리를 설치하지 않은 것과 무거운 수직벽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스카이 라운지와 야외 정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던 39층 공사 현장입니다. 설비 등 배관이 지나가는 피트층에 하중을 견디기 위한 지지대, 동바리가 설치돼 있습니다. 현행법상 30층 이상 또는 120m 이상 건물을 지을 땐 타설 작업을 하는 곳 아래 3개층에 동바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8층과 37층에 설치됐어야 할 동바리는 일찌감치 철거된 상태였습니다. 시공할 때는 다시 넣어야 됩니다. 동바리가 있으면 방해가 되니까 빼는 게 현장 입장에서 공정을 진행시키는데 유리했을 것입니다. 임의로 설치한 수직벽, 역보도 붕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야외 정원 밑에 피트층은 높낮이 차이가 있는 형태다 보니 낮은 수직벽을 세웠는데 무게만 수십 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철근이 없다 보니까 역보가 아니고 그냥 받침대 역할을 하다 보니까 하중으로도 작용했다는 거거든요. 경찰은 내일부터 형사 입건된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지난달 함께 일을 마치고 각자 차로 퇴근하던 모녀가 차례로 역주행 차량에 치이며 딸이 엄마가 보는 앞에서 숨지는 비극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도로는 이미 여러 번 역주행이 목격됐던 곳이었는데요. 지금은 제대로 사고 예방 조치를 했는지 남영주 기자가 다시 가봤습니다. 먼저 떠나보낸 딸의 사진을 보며 어머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이렇게 예쁜 딸인데,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지난달 15일 새벽 가게 문을 닫은 뒤 어머니와 딸은 각자 차를 몰고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앞서가던 딸은 음주 상태로 역주행하던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검은 차가 나타나길래 앞차는 우리 딸내미인데 그 순간에 1차로 우리 딸내미 차로 정면에 충돌을 하고요. 그 차가 돌아서 부딪히면서 제 차랑 또 한 번 더 2차로 한 번 더 충돌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8년째 가게 영업을 이어갔지만 딸이 세상을 떠난 뒤엔 결국 접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사고 현장에서 이전부터 역주행이 여러 차례 목격됐다는 겁니다. 제가 2번을 목격했어요. 그래서 제가 글로 바로 전화를 했었어요. 그런데도 저렇게 아무 개선이 없었는데 또 이번에 우리 딸내미로 인해 또다시 겪게 됐으니까 얼마나 제가 황당하겠어요.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관할이 이제 진주국토관리사무소인 거 아니까 그쪽으로 진단을 하는데 그쪽에서도 뚜렷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 같더라고요. 역주행이 좀 많았다고 하던데 그건 혹시 파악하고 계셨을까요? 3년 정도간은 역주행 관련해서 접수된 사고는 없었습니다. 역주행이 시작된 교차로에 나와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현수막도 붙었는데요. 사고 발생 한 달,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바닥 도색과 함께 진입금지 표지판이 생겼지만 위험은 여전합니다. 구조적으로 잘못됐어요. 주민인데도 가끔 가다 순간적으로 이쪽으로 가는 수가 있어요. 아, 반대 차선이구나 라고 오해를 한다고. 항상 이거 사고 날 줄 알았다고 그래. 근데 저것까지는 안 돼. 지난 7일 경남 창원 국도에선 역주행 차량이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면서 운전자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5km 떨어진 교차로에서 역주행이 시작되는데 교차로의 진입로와 진출로는 제대로 분리돼 있지 않았습니다. 음주 운전자가 아니더라도 야간에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들어가야 될지 좀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이 교차로 형태를 좀 보완하는 방향을. 인근의 또 다른 교차로입니다. 신호등에 설치된 좌회전 금지 표지판과 달리 노면 등에는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는데요. 이 안내를 따라 좌회전을 하면 역주행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보일 것 같아. 이게 안 보인다. 내려오다 보면 전국에서 매년 250건 안팎의 역주행 사고가 이어지는 상황. 최근에는 운전자들이
교차로 진입로를 헷갈려 역주행하는 영상도 SNS에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세밀한 도로 설계와 시설물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시 간다, 남영주입니다. 서울 금천구의 다세대 주택 발코니가 이렇게 건물에서 떨어져 나와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고 일대가 한때 비상에 걸렸습니다. 지은 지 30년 넘은 노후주택이었는데 안전점검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 옆 발코니가 기울어져 있고 창문들은 창틀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작업자들이 쐐기등을 괴어 철거 작업을 준비합니다. 서울 금천구의 다세대 주택 발코니가 붕괴 조짐을 보인 건 어제 오후 5시 반쯤. 무지근하면서 콱 마시더라고. 집집마다 다 두드리고 빨리 대피합시다라고 하고 가스밸브 잠그고 그러고 이제 신고하고 절차적으로 했죠. 해당 건물 주민 12명과 옆 건물 주민 등 모두 33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금천구청은 발코니를 제외한 건물 붕괴 위험은 크지 않다고 보고 발코니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인 건물은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안전점검이 마무리된 뒤 모레 오후에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난 건물은 지난 1991년 완공된 노후주택으로 주택관리법상 안전점검 대상입니다. 하지만 금천구는 40년 이상 주택부터 점검하고 있어 제외됐습니다. 금천구에만 30년 이상 된 건물이 5,900채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사고 현장 근처 40년 된 주택에 사는 주민들도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도배하려고 뜯으니까 금이 다 있더라. 실금이 이렇게 벌어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샀어요. 금천구는 내일 발코니 철거를 마무리하고 해당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대표적인 수도권 공약이 수도권 광역철도 GTX입니다. 그런데 두 후보가 제안한 노선은 또 조금씩 다릅니다. 왜 다르고 현실성은 있는 건지 체크맨 윤수민 기자가 출동했습니다. 퇴근하는데 여기 직장이 여기니까 그렇죠. 춥고 더운데 한 번 오니까 몇 정거장 안 되잖아요. 더할 나위 없이 편하겠죠. 지금 그리고 김포시에 있는 지하철 자체가 너무 칸수도 적고 수도권 주민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내 집 앞 급행열차. GTX A 플러스 C 플러스 노선을 GTX D 노선을 GTX E는 GTX F 노선 수도권 30분대 도심까지 30분 내 대선 후보들도 경쟁적으로 GTX 공약을 내놨는데 뜯어보면 묘하게 다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주로 남북으로 길게 연결하는데 인천공항과 김포, 파주, 포천 등이 수혜 지역으로 꼽힙니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경기도 순환 노선을 계획 중인데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그리고 성남과 시흥 등이 수혜 지역입니다. 전통적으로 경기 북부는 보수, 경기 남부는 진보 성향이 강한데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이 남북 모두 동쪽으로 크게 약진했습니다. 이번 GTX 공약을 통해 이재명 후보는 북부 추가 확장을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잃어버린 동남부 표심 회복을 노리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된 GTX ABCD 사업 예산만 17조 2,500억 원. 여기다 노선을 연장하고 새로 추가하면 수십조 원이 더 들어가는데 두 후보 모두 민자유치 외에는 구체적인 재원 확보 계획이 없습니다. 2011년 제일 먼저 노선을 확정짓고 공사 중인 GTX-A 대곡역입니다.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데 개통은 2024년으로 거의 13년이 소요됐습니다. 지금 내놓는 GTX 공약은 다음 정부 임기 말인 2026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됩니다. 건설 비용 계산도 없고 임기 중 첫 삽조차 못 드는 뜬구름 GTX 공약을 여야 후보가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열왕열왕 정치부 김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진퇴양난 누가 한 말일까요? 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인데요. 청년 플랫폼에서 자신의 처지를 표현한 말입니다. 최악의 대선 구도에 나만 진퇴양난에 빠진 느낌이라고 적은 겁니다. 고심이 느껴지는데요. 윤 후보와 회동한 이후에 오히려 입지가 좀 좁아진 느낌이에요. 네, 바로 그 회동 이후에 더 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김건희 씨 통화 내용 중 홍 의원도 구술했다는 발언이 알려지면서 불쾌감을 드러냈고요. 또 회동 때 공천을 제안했다가 구태라는 공격을 받자 출당까지 언급하면서 실망감도 보였었죠. 그러니까요. 저런 말들만 보면 이 원팀은 뭐 물 건너 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권에서 갈등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원팀에 연연하지 않겠다. 구태 정치를 몰아서 홍준표 의원을 정치적 제물로 쓰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하지만 홍 의원은 그 문제로 갈라치기 하는 건 원치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홍 의원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스스로 진퇴양난이라는 표현을 했듯이 고민이 좀 깊어 보입니다. 주말 동안 본인이 만든 플랫폼 청년의 꿈 탈퇴 인증 릴레이도 벌어졌거든요. 지지 기반이었던 2030 민심 2반도 부담으로 보입니다. 윤 후보와 당도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 녹취록에 의해서 좀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나 상처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늘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춰서 또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뭐 당연한 도리라고 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설전을 자제하자며 양측의 화합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는데요. 이준석 대표도 설 전에는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게요. 설 며칠 안 남았으니까 한번 보죠.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감성 대 압축, 두 후보의 전략입니까? 네. 화법 얘긴데요. 먼저 이재명 후보. 어제는 가족 이야기를 하다가 눈물을 쏟았죠. 오늘도 소회를 이어갔습니다. 제가 어제 좀 울었더니 속이 시원해요, 솔직히.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로지 우리 국민들께서 우시지 않도록 저희도 바뀌겠습니다. 이후 민주당은 감성 마케팅에 나섰는데요. 자, 이재명 후보 얼굴 포스터인 것 같은데 울고 있습니다. 네, 눈물을 훔치는 사진에 울지 마라 이재명 이렇게 적었죠. 송영길 대표도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토닥토닥이라며 위로했고요. 한준호 의원은 죄 없는 자 돌을 던져라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감성 마케팅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그 말을 듣고 아무도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했다는 게 나오는데 그러기를 이제 기대를 하는 거겠군요. 네, 하지만 국민의힘 고3 당원 김민규 씨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여인을 꾸짖었던 예수의 다음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할 배짱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는데요. 현재 한 의원의 글은 삭제됐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의 압축 전략도 볼까요? 네, 해명이 길었던 과거와는 다르게 화법이 부쩍 압축적이고 간결해졌습니다. 현실을 좀 잘 보시라고. 저쪽에서 떠드는 얘기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 대학에 아는 분들 있으면 물어보. 이거가 후보는 공원이었다는 명함을 하게 됐습니다. 금시 충분입니다. 그럼 연습을 하시는 건지? 글쎄 뭘 할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해명 과정에서 실수를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도 보이는데요. 두 후보의 단점을 보완하려는 전략들 통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감성과 압축, 여론은 어디에 더 마음을 줄지 궁금하네요.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개막이 불과 열흘 남은 베이징 올림픽은 코로나 확산으로 비상입니다. 일반인과 올림픽 관계자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한 공간에서도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대형 타워 끝에 오륜 마크가 세워졌고 화려한 불꽃놀이로 개막식 리허설도 한창입니다. 자원봉사자들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就是我觉得就是他需要一些就是服务啊，虽然说我岁数大了干不了别的吧，就是家门口，然后做做志愿，帮助别人，这也是一种贡献。 특히 참가 선수단이 들어오기 시작한 선수촌은 철저한 방역 대상입니다.
首都防控工作容不得半点迟疑、半分松懈、半步差池。 베이징 도심에서는 올림픽 관계자 차량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도로를 만들어 일반인과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선수촌과 훈련장, 경기장 등도 마찬가지. 선수와 코치, 자원봉사자들이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을 정해 마치 거대한 거품을 씌운 것처럼 외부 접촉을 차단하는 폐쇄루프가 가동 중입니다. 그러나 이 폐쇄루프에서만 벌써 3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4일부터 입국한 올림픽 관계자 3천여 명 가운데 43명은 공항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습니다. 조직위원회 측은 확진자들이 선수인지 선수단 관계자인지 밝히지 않았고 국적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개막식 규모가 축소되고 성화봉송도 사흘로 줄었지만 개막 전부터 무더기 확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잔뜩 찌푸린 하늘에 비까지 뚝뚝 떨어져 몸도 마음도 무거운 하루였죠. 오늘 밤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최고 3cm의 눈이, 그 밖에 중부와 남부 곳곳으로는 약한 눈이나 비가 더 오겠습니다. 도로 살얼음이 생기기 쉽겠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날이 개겠는데요. 안개와 먼지까지 뒤엉켜서 시야가 답답하겠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 호남과 제주는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내일도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그래도 겨울은 겨울입니다. 아침엔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오늘보다 쌀쌀하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면 아침에 서울과 대전은 영하 2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낮겠고요. 한낮에 서울은 4도, 대구는 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주 후반부터는 기온이 내려가면서 설 연휴가 시작되는 주말엔 다소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0개 넘는 국가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서 줄을 섰다. 지난해 GDP 성장률 4% 달성 자부심을 가지자. 청와대는 연일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데요. 절반 넘는 국민이 왜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는지는 답이 없습니다. 매년 하던 신년 기자회견도 올해는 안 하겠다고 하니 물어볼 수도 없는데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민심 잃고 자기 자랑,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